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내란 수사와 관련된 법적 쟁점들을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여야가 합의를 해오면 임명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굉장히 이제 사실은 당혹스러운 얘기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굉장히 모순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국회에서 어떤 재판관을 어떻게 우리가 임명할 것인지 합의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여당과 야당이 구체적으로 몇 대 몇으로 추천을 할 것인지, 그리고 구체적인 후보자에 대한 추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까지 다 거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합의를 해오면은 임명을 하겠다라는 말은 사실상 그냥 임명을 거부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렇게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의 임명 자체에 대해서 권한대행이 거부할 권한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제시를 한 것이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심지어는 대통령조차도 행사할 수 없는 국회가 합의해서 추천한 이제 그 재판관에 대한 임명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는 거는 사실은 상식적으로도 헌법적으로도 완전히 맞지 않는 말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는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거는 헌법재판소라는 헌법이라는 절차를 수호하고 그것을 완전하게 만들어내기 위한 재판소의 고유적인 기능을 구성하기 위해서 당연히 대통령이든 아니면 대통령의 권한대행이든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는 지금 구체적인 후보자들에 대한 추천까지 다 이루어진 상태인데 이 부분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요. 무엇보다도 그렇다면 여야 합의가 가능한지를 봐야 하는데 지금 여야 합의에서 누군가를 얼마나 추천하고 어떤 사람을 추천할지 합의가 안 된 상황이 아니라 지금 여당은 아예 추천을 안 하겠다, 임명을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하게 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여지를 준 적도 없습니다. 이 말은 사실상 임명을 안 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위헌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지금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나 뭐 재판관 후보자 3명, 대법원도 임명을 할 수 있다라는 입장 아닙니까? 법조계에서는? 네, 법조계에서는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임명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고유 추천 권한, 임명 권한이 있는 것들을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국회 몫의 어떤 재판과 추천이 이미 이루어졌고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말 그대로 사인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임명 절차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야 합의를 이유로 해가지고 임명을 안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지금 그 재판관 결혼이 1명 정도면은 뭐 그 1명 정도도 아니고 3명이나 결혼되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다가 이제 남은 재판관들의 임기도 4월에 끝나는 분이 2분이나 있습니다. 이 상태면 지금 헌법 수호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의 기능 자체가 마비될 수 있는 상황이 뚜렷한 상황에서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마비시키겠다라고 하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오늘 이제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에서는 권한쟁의 심판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다투겠다는 얘기입니까?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것은 이제 헌법상 헌법기관끼리 권한의 범위와 전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 하는 것을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구하는 그 권한쟁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영역이고요. 그거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받고 싶으면 헌법재판관들을 임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야 합의로 지금 누구를 얼만큼 추천할 건지 합의가 아니라 아예 임명 자체를 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밖에 없는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말하는 합의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그렇다면은 이거야말로 이제 적절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가 있겠죠. 아니,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할 경우 탄핵 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어떤 맥락일까요? 저는 이제 그 법률적으로는 이거를 합리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아마 굳이 보자면은 헌법재판관의 임명 자체가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 임명이 하자가 있는 재판관에 대한 심판도 무효라고 주장할 것이다. 앞으로 정치적으로 그렇게 주장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헌법재판소의 기능은 1차적인 기능이 헌법 수호입니다. 헌법이란 건 법 중에 하나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기본이에요. 우리 모두가 생활할 수 있고 하나의 국가로 살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수호하기 위한 기관이고 그 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판관 임명 절차인데 재판관 임명 절차를 막서고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고요. 결국은 이제 만약에 우리가 정당한 헌법적 질서에 따라 재판관을 임명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가지고 대통령직을 파면했는데 그것을 무효라고 주장해서 다툰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그 탄핵의 중요 사유가 내란이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렇게 탄핵 무효를 외치면서 그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내란 선동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에서는 탄핵 절차를 진행하겠다, 탄핵을 추진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의결 정족수를 가지고 또 논란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네, 기본적으로 권한대행이라는 직은 없습니다. 권한대행은 말 그대로 원래 A라는 직, 국무총리라는 직이 있던 사람이 대통령의 권리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직 업무를 대행하는 것뿐이고요. 국무총리의 업무 중에서는 대통령이 권리, 즉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중지 상태일 때 그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의 지인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사무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이 아니고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무총리 직에 대해서 헌법을 수호하고 그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거나, 또 그 국무총리 업무로서의 권한 대행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위헌 위법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기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의결 정족수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 동의안은 통과됐다라는 얘기가 들어와 있네요. 수사 좀 여쭤볼게요.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소환 통보까지 했는데 응하지 않았잖아요. 공수처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체포영장을 청구할 거냐 아니면 3차 소환 통보를 할 거냐.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2회 이상 이렇게 출석에 불응하거나 앞으로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영장을 집행함으로써 수사를 진행하고,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또 구속영장을 청구한 다음에 또 이제 기소까지 하게 되는 프로세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내란에서도 내란 우두머리라는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는 그런 형의 중요한 피의자이고요.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대부분에 대한 구속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결국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필요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 과정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특히 증거인멸의 우려가 굉장히 높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빠르게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서도 체포영장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고요. 다만 여기서는 시간이라는 부분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다고 하더라도 체포영장만으로 몇 주 동안 감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48시간 이내에 또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다음에는 원칙적으로 20일 이내에 기소를 해야 하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가장 핵심적인 피의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나머지에 대한 수사가 충분히 진행된 상태에서 기소를 해야 하고, 만약 안 그런다면은 20일 안에 모든 것들을 이제 수사를 마무리해서 기소를 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설령 구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수사에 매우 비협조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와 고민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어제 뭐 체포영장 청구까지는 좀 먼 얘기다라고 했던 게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적인 조사가 조금 더 필요하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그래서 사실 역순으로 보면 네. 됩니다. 기소라는 시점을 바탕으로 했을 때 지금 우리가 그 전까지 얼마나 조사가 되었는가, 이게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어쨌든 간에 구속이 된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안에 기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소를 한 다음에 수사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의 결과를 그때까지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수사들이 같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요, 체포영장이 이제 발부가 돼요. 근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집행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는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명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재직 중이라고 하더라도 내란 외환의 죄는 소추가 가능하고요. 소추가 가능하다는 것은 강제 수사와 형사적인 처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디에 쓰여 있는 내용이냐면 헌법에 쓰여 있습니다. 우리 헌법상 그것은 대통령이 감수해야 할 기본적인 이제 법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 혐의로 인해서 체포영장을 어디서 발부하냐면 사법부가 발부를 합니다.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데 대통령직이 아직 완전히 파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거를 집행을 거절하거나 집행을 방해한다면 이거는 명확하게 공무집행 방해가 된다고 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그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저항 없이 거기에 응해야지, 만약에 응하지 않는다. 근데 응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만약 군사적으로 대응한다 이렇다면은 그거야말로 폭동일 수가 있습니다.
경호처가 막는다라고 할 때는 그것도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공무집행 거네요. 방해가 될 거고요. 네. 만약 무기 등을 소지해서 무기 등으로 위협을 하면서 막는다면은 그런 특수공무집행 방해이고 그것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그 정도는 폭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 측의 석동현 변호사가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이 우선순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어떤 심리일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범죄 피의 사실에 대한 조사이고 강제 수사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소위 말해서 범죄 사실 자체에 대한 집요하게 파고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수사의 당사자로서의 그 어떤 수사 기관에 대한 어떤 수사를 받고 피조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헌법 심판은 탄핵 심판이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대등한 관계로서 재판부를 바탕으로 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칠 수가 있지 강제 수사로서 공권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정치적 주장 그리고 정치적인 대립을 유발하는 부분들을 얼마든지 하고 싶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 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탄핵 심판을 다 받은 다음에 수사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혐의하고 지금하고는 다른 거 아닙니까? 네, 저희가 한마디로 네. 국사보험이라고 합니다. 왜 대통령의 재직 중에 심지어는 살인죄도 소추 대상이 아닌데 왜 내란과 외환해제에서만 소추할 수 있게 되어 있냐면은 대통령이라는 헌법 수호자로서의 책임을 지는 사람이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를 흔들거나 무너뜨리고자 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바로 형사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지금 이거는 단순하게 어떤 비리 문제 정도 수준을 넘어서 가지고요. 대한민국이란 민주공화국의 존속에 관한 일입니다. 이 존속에 관해서 이 존속을 중대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거를 심지어 외부 사람도 아니고 재직 중인 대통령이 그걸 진행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전모를 밝히고 여기에 따라서 엄단을 하는 것은 다른 어떤 한 개인의 범죄를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을 수호하기 위한 최소한이자 가장 불가결하고 또 시급한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뭐 탄핵 심판 절차나 수사에 응하지 않는 게 변호인단이 구성되지 않아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들으시기에 변호인단 구성이 안 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저도 사실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거를 변호사라면은 지금 뭐 사실관계는 사실관계대로 인정을 하고 뭐 죄를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심지어는 통치 행위다. 뭐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번에 뭐 대법관 청문회에서도 나왔지만은 대한민국은 왕정이 아닙니다. 내란이라는 거는 왕은 이 나라 전체가 자신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자기가 탈취한다는 개념이 없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즉 국민이 주인인데 이거를 누구라도 자신이 임의적인 권력으로서 국민의 주권을 배제하고자 했다면은 그렇다면 그것은 내란이 되는 것인데요. 지금 그런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즉 소위 말해서 법률의 범위 내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우리 헌법을 벗어나서 거의 이제 왕정시대 같은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변호사라면 그것을 제대로 변호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뭐 아주 강렬한 정치적인 열망들을 가진 민주공화국의 헌법 질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동의가 없는 그런 법률가들도 간혹 존재하기 때문에 뭐 그런 사람들을 주축으로 구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또 브리핑을 했어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내일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뭐 신속하게 하겠다. 더 기다려주지 않겠다. 뭐 이런 뜻으로 봐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에서는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상의 여러 절차들이 준용하게 되어 있으면서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한 번 더 기일을 통지한 다음에 바로 기일을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헌법재판이라는 과정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강력한 국가적인 이익이 걸려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런 상태를 빠르게 해소하고 위헌과 위법적인 공직자를 빠르게 파면시켜서 민주공화국의 정상적인 질서로 회복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당사자들이 목리를 부린다고 해서 지원하고자 해서 거기에 말려들어서 간다는 것은 그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탄핵 심판의 중요성에 비춰서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적어도 지금 헌법재판관들은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헌법수호의 의지를 가지고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빠르게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리인단이 나오지 않아도 뭐 변론 준비 기일은 진행을 한다는 건데 변론 기일 있잖아요. 준비 기일 말고
그때도 대리인단이 나오지 않아도 진행이 가능한 겁니까? 원칙적으로는 그 계속 변호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국선 변호인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과 같이 계속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본인도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한 번 더 기회를 잡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걸성의 상태로 재판 진행이 가능하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변호인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은 계속 변호인도 선임을 안 한다. 그럼 국선으로 지정해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아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결국은 피소추인의 피청구인에 대한 어떤 절차적 이익의 보호보다 국가적으로 이 헌법적인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이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 가지고는 헌법 절차는 빠르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이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는 이유를 얘기를 할 때 대통령의 권위가 아니라 사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고 이 주장이 타당한 겁니까? 네, 전혀 타당하지 않고요. 예, 말 그대로 이제 대통령이 잠깐 아파가지고 못 나오는 거라고 한다면 임명을 못 할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저희가 이게 너무나 터무니가 없는 게 그 대통령으로서의 강력한 권력 중에 하나가 상권분립상 거부권입니다. 입법부에서 정상적으로 통과된 법률안을 거부해서 제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거부권이라고 하는데요. 한 권한대행은 지금 그걸 행사를 했습니다. 즉 입법부에서 통과된 법률을 무력화시켜서 다시 제의해라라는 요구까지도 한 겁니다. 그런 거부권, 그러니까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력은 행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재판관 임명과 관련돼 가지고는 이거는 지금 대통령이 사고 등이기 때문에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전혀 타당하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 자꾸 혼란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법률적으로 헌법적으로 명확합니다.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이 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제한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같은 민주적인 정당성을 가지는 분립되어 있는 나머지 권력 체계들과 관계에서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는 것, 거부권 등의 행사를 할 수가 없거나 구체적인 장관 임명이나 국정에 관한 거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까지는 동의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국회나 대법원 등에서 추천하는 어떤 공직자 몫에 임명해야 하는 그런 기계적인 역할들이라면 당연히 수행하는 것이 맞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안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위헌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법관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신임 대법관에 대해서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그러면은 대법관에 대해서는 한 권한대행이 임명을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런 자신의 고유 권한이 아니라 혹은 이미 이제 그 구체적인 후보자가 지명이 돼가지고 관련된 절차들이 진행된 상황에서 사실상 형식적인 요건으로서 임명 권한을 행사하는 거를 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는 타당하지가 않고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은 어떻게 입법부가 법안을 통과시킨 거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가 사실 말이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행사를 안 한다면 다 행사하지 않는 게 맞고요. 근데 지금 헌법적인 질서상으로는 특히나 이제 헌법재판소에 3분의 1이 결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국가의 헌법적인 질서를 회복하고 정상화하기 위한 헌법 재판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재판관 임명은 당연히 진행을 해야 하고요. 오죽하면은 여당 정치인들조차도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해야 한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게요. 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생각들은 다들 있을 겁니다. 근데 민주공화국과 헌법질서라는 건요, 우리가 타고 있는 배입니다. 예, 이 배가 다 불타거나 부셔지면요, 다 가라앉아서 죽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극한으로 이제 이거를 몰고 가서 재판관 임명이라는 아주 정상적인 직무조차를 거부하게 되는 거는 사실상 이제 공화국을 다시 정치적인 내전으로 끌고 가겠다는 얘기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헌법상의 기본적인 원칙에 따라서 원래 권한대행이 했어야 하는 역할들을 수행하는 게 맞고요. 무엇보다도 그 한 권한대행이 스스로 이야기한 정치적인 해법이라는 여야 합의라는 게 여당은 그냥 임명을 안 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본인 스스로도 임명을 아예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그 의견을 밝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들으시는 국민들이 굉장히 답답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